실제로 어떤 이유에서건 아쉽게 떨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실패하고 나서 재시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경로를 택하냐에 있어서 그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아무 비자도 없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 가장 빨리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NIW 관련해서요.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건 아쉽게 떨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실패하고 나서 재시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흔하게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왜 실패했는지를 검토해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맞다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한 번 거절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핸디캡은 아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번 거절이 되신 분이라면 그분이 처음 신청할 때 하고 거절 이후에 본인하고는 시간의 경과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의 경과가 있을 때 실제로 나에 대해서 좀 나한테 유리한 사실이 많이 발생했다. 나의 자격 기준이 좀 강화될 수 있을 만한 일이 나에게 그동안 발생했다는 분이 있을 거고요. 사실 그동안 뭐 한 1, 2년 NIW 신청을 처음 시작하고 1, 2년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뭐 크게 두드러지게 나의 자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팩터가 더 생기진 않았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두 가지 경우 다 고려할 수 있는데요. 자격 기준이 더 강화되신 분들은 당연히 다시 재신청해야 될 거고요. 근데 난 특별히 그렇게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두드러지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일수록 이제 기존에 신청했던 서류들을 보고 정말 이분이 안 될 분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다큐멘테이션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심층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같은 팩트에 대해서도 변호사 능력과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하네요. 비슷한 얘기일 텐데 어떤 옵션이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한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EB5 뭐 투자 이민하세요 뭐 이런 상황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EB5 돈 투자 많이 하고 또 기다리는 기간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 말고 EB1C로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투자 이민 하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네요. 실제로 그것도 상담을 해보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은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겠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나의 가장 적합한 옵션은 내가 사실 권장받았던 옵션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처음에 내가 접촉한 곳이 그것을 주로 하는 곳이어서 사실은 나에게 베스트 옵션이 아닌 거를 그냥 진행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NIW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어쨌거나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투자 이민만 전문으로 하는 데들은 투자 이민으로 결국은 얘기가 그리고 되겠네요. 또는 이제 내 생각에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NIW 했네? 그러니까 나도 NIW 하면 되겠네? 라든지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나랑 비슷하게 보여서 나도 저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더 좋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걸 간과하고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했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전체적인 거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모든 옵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이해가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처음부터 자문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비자가 거절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다시 또 신청할 것도 감안해서 변호사님을 컨택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뭐 어떤 케이스도 그리고 아무리 뭐 훌륭한 변호사라 그래도 실패를 할 수 있고요. 100% 성공 보장 그 자체가 이제 과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설명이 너무 상식적일 텐데요.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주권 신청이라든가 어떤 취업 비자라든가 이런 거 하셨을 때 그 변호사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제출했던 모든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자기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작업의 결과물을 고객한테 다 주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재량 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되게 사정하듯이 애원하듯이 받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2 비자 관련된 건데 사실 E2 비자와는 무관한데 이 프랜차이즈 투자를 강권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투자금도 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E2 비자, 개인이 하는 E2 비자일 때는 이제 개인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구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에 계시는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가정주부 생활을 하시다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난 좀 미국에 가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려하시는 게 이제 E2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정주부라도 본인이 어떤 특별한 경력이 없더라도 어떤 투자를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거의 승인이 다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듣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최근 몇 년간의 대사관의 트렌드를 보면 E2의 투자자가 미국 가서 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점 때문에 상당히 핸디캡이 주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방향, 나의 경력과 무관한 것일 때는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투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E2 비자의 방안일 것 같은데, 예컨대 뭐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통해 프랜차이즈 입점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과거에 그런 비슷한 뭐 요식업이나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가 평가의 요소로 반영이 되고, 그런 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안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 사실 그 부분이 E2의 규정에 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E2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하는 E2의 투자자가 이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다든가 관련 학위가 있다든가 그 정도의 어떤 자격 요건을 최소한 충족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진행해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소 좀 과장이 돼서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만 하면은 E2를 대부분 받는 데더라,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E2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민법의 어떤 특정 규정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상식적인 측면에서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E2를 해서 특히 이제 특정 분야의 경력이 없는 분이 E2 사업체를 인수해서 가신다는 분이 이게 쉬운 방법이 뭐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경험이 없는 일을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내가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쉽게 E2를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변호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한국에서 또는 미국 바깥에서 비자를 진행하는 것과 미국 내에서 이제 체류 신분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 또는 뭐 그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차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저희가 보통 말하는 비자하고 스테러스, 신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심지어 변호사들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구분해야지 쓸데없는 혼동을 줄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의 상황에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두 개 다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경로를 택하냐에 있어서 그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분 변경과 제가 비자의 취득은 완전 다른 개념이고 절차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이 다릅니다. 미국 내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USCIS, 이민국이라고 부르는 USCIS가 미국 내 신분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 같은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미국 밖으로 나오면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죠. 비자는 국무부의 산하 기관인 각 대사관, 영사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섞어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바깥에서 하는 게 더 좋다? 아니면 미국 안에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다른 건 알겠는데 어떤 케이스를 진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신청인의 배경을 봐야, 아, 당신은 미국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미국 밖에 나와서 별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라는 개별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는 없다.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좋은 옵션인지 충분히 고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일종의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국 나가서 비자 받아오는 건 별것 아닐 거다. 얼굴 확인만 하고 바로 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왔다가 아예 못 들어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O1 비자나 H1B 비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스테이터스 체인지를 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 뭐 미국에서 H1B로 스테이터스 체인지 해서 1년, 2년 근무했는데 한국 나갔다가 뭐 비자 스탬프 찍는 게 무슨 문제겠어? O1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저는 O1으로 미국에서 3년, 4년 있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나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그거 못 받아가지고 아예 미국의 취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결정 하나 때문에 그분의 커리어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한동안 아예 미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이게 참 해묵은 질문일 수도 있고 답이 없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주 묻는 질문이라 여쭤보는데요. 최단 기간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또 최근에 전반적인 이민 프로세스가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가족 초청을 제외하고 취업이나 투자 같은 카테고리로 한정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아무 비자도 없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 가장 빨리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L1 플러스 EB1C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모든 분이 가능하시진 않겠지만 가능한 분에 한해서는 이것만큼 빠른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는 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L1 플러스 EB1C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건가요? L1 비자는 이제 보통 주재원 비자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의 주재원으로 파견 갈 때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비자로 알려져 있고 대기업들도 많이 주재원 보낼 때 활용하는 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L1이라는 컨셉은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죠. 멀티내셔널이 거창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냥 한국에 회사 있고 미국에 회사 있으면 멀티내셔널입니다. EB1C도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것도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거든요. 한국, 미국 회사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기본적으로 EB1C나 L1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의 그런 정도 성격의 기업 오너 또는 뭐 중역이라면 이 옵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좋다. 기간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짧아요? L1 비자를 시작하고 영주권을 내가 손에 쥐게 되는 시점까지 1년 반 정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딱 뭐가 된다 안 된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규정상으로 보면은 비영리 단체나 정부기관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영리추구 회사면은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족 기업인데 부동산 임대업 하는 회사예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이걸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1년 반이라는 지금 상황에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이 기간 동안 영주권 취득까지 다 가능할 수 있고요.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21세 미만 자녀의 영주권 비율까지도 그런 문호 개방 이런 이슈 없이 EB1 카테고리는 다 문호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1.5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규모나 뭐 직원 수나 뭐 업력 뭐 이런 건 어때요? 일단 뭐 한국 회사가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게 한국에서 뭐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면 한국에서 뭐 한 5년, 10년 정도의 업력이 됐고 연매출 2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상시 근무 직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아주 큰 기업은 아니죠. 중소기업일 텐데요. 그 정도의 규모이고 미국에 아직 진출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곧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법인을 세우고 이제 진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회사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L1을 할 때는 아직 미국에 구체적인 활동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L1 비자를 받고 1년 동안 이제 미국의 사업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미국에서의 활발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EB1C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되고 그때 신청하면 총 기간 한 1년 반에 영주권 받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들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케이스들이 실패했을 때 또 추가 성공하는 것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최단기간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서 L1A와 EB1C를 컴바인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민법 트렌드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을 때마다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생